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0.43% 상승했고 나스닥이 0.43, 그다음 다우가 0.98, 러셀이 0.77로서 러셀하고 다우가 오늘장에서 다우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나스닥은 조금 일단 행보장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했는데 다우하고 러셀이 좀 많이 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맵을 보시게 되면 오늘장에서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은 자, 아마 팔란티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갔고 소프트 중심으로 좀 가니까 반도체가 좀 주춤거렸죠. 인텔하고 마벨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했고 0.97, 그다음에 아마존 역시도 0.56% 하락했다. 구글은 좀 상승했고 애플은 역시나 마이너스 0.6%가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좀 쉬는 장세였고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특별히 소프트가 좀 주가가 많이 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인텔, 마벨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있었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다가 상승했다. 테슬라도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장이 갔고 그다음에 빅테크 중심으로 약간 쉬는 하루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틸리티하고 에너지, 리얼 이스테이트 이쪽만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상승했는데 베이직 머티리얼스, 헬스케어, 파이낸셜 이런 분야들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이 상승했던 것이 역시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기술주는 약간 처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다우라든지 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자, 장세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일단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간 주춤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 0.74% 상승 93.9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US 오일 같은 경우도 0.52달러 크루드 오일이죠. 8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94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0년물 금리 역시도 계속 뛰고 있죠. 0.51% 상승한 4.73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30년물 금리 역시도 0.44% 상승한 5.27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베센트가 나와서 이야기해도 시장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헤지펀드가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막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은 내려오겠지만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깊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떤 식으로 일단 할지 자, 그걸 어떤 뉴스 같은 거 나올 건데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주면서 여기서부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시장이 달리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센트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 시장 현재로서는 시장에 그렇게 일단은 지금 와닿지는 않고 있다.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냐? 금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골드가 지금 이제 또 2%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국채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 금값 역시도 계속해서 15.71%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자, 사람들이 조금만 일단은 이런 게 있어서 위험을 갖다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험을 느낀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금값이 뛰질 않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뛰더라도 금값이 뛰는 이유가 좀 위험을 분산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지금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직전 고점은 83,000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디트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쪽에서 일단은 10년물 금리 단기채를 좀 받아낼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어떤 식으로 또 베센트가 수요가 어디 있는지 공급이 어디서 일단은 10년물의 단기채를 공급할 것인지 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거기서 일단 지지는 받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전 고점이 일단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뭐 크게 주가가 완전히 크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있죠. 10년물 금리는 5%. 자, 그걸 넘어갈 때 시장이 좀 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30년물 금리는 뭐 5.5%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상이 될 때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요동치겠지만은 요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구조적인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51선에 좀 거쳐 있는 가운데 있죠. 스토크에서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상승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51선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러셀 같은 경우도 5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고 상승 중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C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름은 끝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잭슨홀이라든지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 연준이 선호한 인플레이션 보고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안에 발표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권 시장의 혼란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에 예의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3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자 베센트가 9월부터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최소 2배로 늘리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케빈 호시 의장이 다음 주에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의 심포지엄에서 채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더욱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7월 연준 이외에도 향후 전망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였는데 이번에 어떤 반응을 낼지가 자 그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에 발행했던 것들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낮추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소 또 회의적인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자 말만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죠. 말은 했는데 계속해서 방안이 없죠. 그러니까 채권 자금단들이 계속해서 채권을 털어버리니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액션을 보일지가 지금 이제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부채 문제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지출, 연준 목표치 2%를 꾸준히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모두 최근에 채권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발표될 PCE 지수, 이걸 통해서 물가 변동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전월 대비해서 PCE 지수가 소폭 하락하거나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은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백셋에 따르게 되면은 자, 요번에 일단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PCE는 0.2% 상승해서 6월에 0.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전월에 0.13%보다 더 높아질 거다. 근원의 연율 인플레이션의 추정치는 3.2%로서 6월에 3.3%에서 좀 하락이 되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율 인플레이션이 전월에 3.7에서 3.6으로서 좀 하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PCE가 조금 일단은 상승될 수도 있다. 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조세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수죠. 그 선수가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잭슨홀 연구에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그 의지를 강조한다면은 장기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말만 해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떤 액션을 보여야만이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잭슨홀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PCE 대비해서 2%의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물가 상승 지표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논의한 방식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워시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강조해서 발언을 할지 그다음 발언한 다음에는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할지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P가 8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증시에 필요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술주들이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번 주에 거의 한 2% 하락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의 손실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ETF 이런 것들이 거의 5% 하락했고 모멘텀 주식이 한 4% 하락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 상장 기업이 인공지능 투자의 지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투자자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 CEO 젠슨 왕은 루빈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또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있을지, 그런 여부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프리든 캐피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P 500 지수가 8,000까지 올라갈 길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고, 그 시장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시장을 갖다 한마디로 일단 정리해 볼 것 같으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로 맞춰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권이 발생해서 시장이 급등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6에서 7%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것이고, 시장은 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물론 야던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년 만기 금리는 5%를 정도 보고 있고, 30년 만기 있죠. 그거 자체는 한 5.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일단 올라갈 때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시간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시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5% 아니면 5.5% 30년물이 그렇게 올라가야만이 주가가 많이 그렇게 하락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잭슨 홀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여기서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할지, 그 위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 채권 수익률 자체가 상승하면서 한 채권 전략가는 월가의 암울했던 시기를 떠올리고 있는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번 주에 5.3을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의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748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87년도 그것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초에 7.5에서 미만에서 시작해서 10.24까지 치솟았고, 10년물 역시도 10%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두 금리 모두 다가 말에는 9% 미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피크를 찢으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폭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1987년 당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의 가치평가에 관련된 위험도 있기 때문에 1987년과 비교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1987년도 10년물이 있죠. 이게 빨간 게 10년물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서 10월 달에 이렇게 큰 폭이 올라갔을 때 있죠. 지금하고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되면서 10월 달에 아무래도 피크가 찍을 때, 그때 주가에 하락폭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연재로서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 채권 수익률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늘리면서 자본 경쟁이 심화돼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가 또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의 채권 시장은 1987년도와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블랙먼데이를 초래했던 근본적인 조건 중 일부는 현재 적용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국채의 수익률이 39년 전보다 훨씬 낮고 수익률이 급등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다시 폭락이라는 신호는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87년도로 일단은 채권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시에서 있는 자금 자체가, 그게 문제죠. 채권의 가격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1나누기 PR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PR이 역수인데 요거 자체가 20배수다, 현재 모습 속에서. 20배수인데 1나누기 20배수면 5%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인데 금리가 5%가 넘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채권 쪽으로 일단은 돈이 더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고평가된 반면에 주식이 일단 채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먼저 올랐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채권이 주식보다 더 매력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채권을 기피하는 추세였지만 사람들의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채권이 대안으로 또 오르면서 오히려 채권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시장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좀 채권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는 하락하지 않느냐. 그것이 1987년에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미국 정부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워싱턴은 선택지가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스콧 베센트가 재정 건조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노력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지가 어디고 시장은 언제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안은 많지만은 빠른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쉬운 것도 없다. 자, 선택지는 크게 지출을 삭감, 정세를 인상하는 것들, 이게 정상적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 오직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런 것들, 지출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정세도 계속해서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채와 재정적자 수준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정세 인상의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방법보다도 훨씬 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들을 보게 되면 워싱턴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건 공화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한쪽이라도 장악한다면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행동이 필요하지만은 11월 3일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 뭐 이거 해가지고는 통과될지도 모른다. 힘들다는 이야기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역풍이 또 불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면은 또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는 공화당에 있는 지금 이제 부유세 이런 것들을 정세해가지고 다 일단 기업들을 또 일을 못하게끔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신규 차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일단 이 국가재정 목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GDP 대비해서 3%의 재정 목표가 이미 초장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돈을 갖다 적게 쓰자. 그건 일단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건데, 자,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큰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한 시간은 걸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베센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겨냥할지 밝히진 않았지만 세금과 지출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센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0조 달러라는 국가 부채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미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특별하게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성장만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지 마라. 자, 그렇게 채권에 투자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는 AI에만 투자해라. 자, 그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트럼프의 지금 이제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직 AI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일단 다시금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값이 오르고 있다. 대체 자산으로서 믿질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개입을 안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피해 나가겠다. 자, 시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워싱턴에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아이디어 일단 구성이라든지 노력 등이 끊이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었고 20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4배로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표입니다, 표. 자, 표를 갖다 얻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자기 지역구 가서 돈 풀겠다. 돈 풀어서 경제 성장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가는 거지 돈을 갖다가 지출을 삭감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무조건 더 많이 텍스컷 해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가니까 당연히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JP모건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관련 주식들이 2000년도 기술주 정점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금요일장을 시작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1.9% 하락했고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6월 초 이후에 최악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 지출 둔화 이런 조짐이 맞물려서 증시는 아무래도 하락 압력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좀 맞는 말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다. 그래 하락세가 임박했다는 뚜렷한 경고 신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적인 지표, 주도 세력의 변화, 일반적으로 하락을 선도하는 여러 시장의 기술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늦여름 초가을에 약세장으로 향하는 시기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 관련된 이름에서 6월과 7월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5년도 4분기처럼 경기 그라프는 순환적인 성격이 있던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고 과밀한 기술주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방어적인 성격을 띤 시장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요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초가을에 지금 이제 약세장으로 좀 향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발생했던 움직임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시 기술주들은 또 급등했다가 폭락하면서 전체 시장을 약세장으로 몰아넣었는데 하드웨어 사업 부진으로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런 것들로 일부는 이동했고 또 그룹 내 변동폭은 고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 기업 주식 전체는 여전히 2010년도 저항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1999년 2000년 사이에 통신 장비의 자본 지출 사이클 후반기에 나타났던 상황과 유사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노동절 이후에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때하고 다른 점은 이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익 자체가 여기는 그때는 이익이 없었고 통신 관련된 장비 업체에서는 여기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여기서부터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이 정도의 금리가 있으면 원래 꺾이려면은 보통 5% 가까이 왔죠. 10년물 금리가 4.7이니까. 그럼 벌써 이쪽으로 자금이 다 이동되고 주가 자체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금리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AI 쪽으로 지금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은 지금 이번 주에 플로우쇼에서 재무부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비판하면서 성공은 예상되지만 실패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양적 완화는 위대한 강세장의 시초다. 월가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이례적인 통화부양 정책은 엄청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가져왔고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은 성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양적 완화 정책이 실패하고 베센트가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5% 아래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 실패는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자산 배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위험 자산, 레버리지 자산, 경기 순환주에 대한 공매도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성공할 건데 그렇지 못하면 엄청나게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QE는 성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QE가 될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QE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QE가 실패했을 때는 상승하기도 조차 힘들다. 그럼 엄청나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US 달러는 슬럼프가 될 거고 숏 리스크라든지 숏 레버리지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 여름철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후에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여전히 헤지 펀드들이 가장 선호한 주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 업계는 여전히 시총이 큰 기술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1분기 연속에 헤지펀드들이 가장 선호한 주식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시작했는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부분에 대한 순투자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 업계는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헤지펀드들이 가장 선호한 주식 10개 중 9개는 시총이 큰 기술 기업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등락이 여전히 이들의 성과, 레버리지 그리고 투자 포지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월에 이러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헤지펀드들이 S&P 500 대비해서 20년 만에 차기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그때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8월 19일까지 연간 1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수익률이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YTT의 리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이퀄 웨이트입니다. 요거는 동등 지수 있죠. 시가총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7%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S&P 500 지수가. 반면에 롱숏을 구사했던 헤지펀드는 한 10%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지난 7월 달에 있어서 반도체 업계의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하이퍼스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자본 지출 부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7월 달에 타격이 많았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실제로 또 7월이 지난 10년 동안에 총 포지션 축소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펀드들이 순노출투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 규모를 줄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 포지션 현재 레버리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지만은 정기적인 추세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노출으로 보이고 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롱 포지션 있죠. 이런 것들이 5.6%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융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줄이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롱 포지션이 많은 것이 헤지펀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그림 하나 보시면 2020년도 먼슬리 리턴입니다. 요거 이제 회색은 S&P 500이고 요 6대4 포트폴리오 지금 주식이 6이고 그다음 채권이 4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거는 펀더멘탈의 헤지 펀드들 있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결론적으로 여기서 3월 달에 다 같이 하락, 그다음에 지금 이제 7월 달에 다 같이 하락됐는데 7월 달에 좀 더 많이 헤지 펀드들의 하락세가 많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날들은 거의 다가 상승세가 많았다는 겁니다. 헤지 펀드는 2월 달에도 이때는 좀 상승세가 있었죠. S&P 500은 조금 하락이 됐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가 훨씬 더 많이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11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갱신했고, 그 다음 또 가장 선호한 주식이 비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중에서 9개가 AI 관련된 기업이다. 비자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유일한 예외는 스페이스X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요건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부분에 대한 순편향으로서 아무래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이쪽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술주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데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이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쉴 때 안 올라왔던 종목들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체킹하자. 근데 헬스케어 또 금융도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갈 때 그럴 땐 좀 담아야 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브로드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되는 가운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목표가보다도 5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370인데 컨센서스 목표가 $500 초중반대에 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을 순수 네트워킹 기업으로만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중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관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AI 반도체 매출은 최근 분기에서 $10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가 증가되었고, 경영진이 이번 매출의 분기 매출을 $160억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560억 재확인되고 있고,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AI 반도체 매출 자체가 $1,000억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최근에 AI 매출 중에서 약 40%가 네트워킹에서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든지 첨단 연구소를 위한 맞춤형 XPU라든지 TPU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CPU의 설계 경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네트워킹 이런 데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상용 GPU를 구매하든 자체 가속기를
무기를 설계하든 관계없이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자, 무기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객들을 대규모로 연결하는 고속 이더넷 패브릭을 통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결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칩을 만드는 것들, 그 두 가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데 염려받을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월 2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이때 일단 반등을 노리는 단기적인 촉매제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반도체 사업 전망과 맞춤형 에이직 관련된 추가 언급이 실적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주가는 멀티소싱과 경쟁에 대한 상당한 회의론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 목표치가 제시하는 절대적인 상승 여력 대비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좀 매수 관점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D램의 산업 매출의 전망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2017년도의 전망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트랜스포스는 2010년도에 D램의 산업 매출이 약 6,554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327%에 달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1조 1,26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한 72% 이상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망치보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특별히 2028년도에 전망을 수정하고 있는데, 자, 전망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산업 매출이 1조 90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한 3%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망이 약간 수정됐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라든지 수요 동향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제약이 있는데, 2027년도까지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제약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즉 202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쇼티지는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분석했을 때 2010년도에는 비트 수요 대비해서 29%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비트 공급은 전년 대비해서 한 3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분기별의 가격 동향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기 전에 비트란 이야기가 있는데, 자, 비트는 메모리 산업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용량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의 가격 동향은 계약 가격이 있는데, 자, 급격한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계약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스의 추정에 따르면 DDR4, DDR5 이런 것들의 평균 계약 가격은 2027년도까지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0년도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3%,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3%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월마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지금 매수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중 확대 등급은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137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자, 목요일 종가 대비는 한 21% 상승 여력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하락세가 꺾이고 매도세가 이어져서 결국 적정 가격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수익의 창출 기회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추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앞으로 공매도 포지션은 과도한 욕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평가, 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본다면은 가격 투자에 대한 탄력성 곡선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자, 그런 것들, 또 월마트가 2017년도에는 관세 환급금을 상쇄하기 때문에 손익의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만 본다면은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 따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 대해서 투자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월마트는 대체 수익원, 그 다음 AI 자동화의 이점을 통해서 수입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예상치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물론 주가 변동이 하루 이틀 정도의 시차가 있고 지정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소비자의 문제이고 시장 성장에 대해서 수익원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 스토리는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수익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고, 요번에 일단 다른 것보다는 석유 가격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좀 줄어들었지만은 어느 정도만 회복된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내려왔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1명이 스트롱 바이고, 그 다음에 29명이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132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은 있어야 된다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더 기회는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